68배 시어머니를 아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 평생을 바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 자부심이 담긴 손녀의 한복마저 눈앞에서 찢어버렸죠.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맺어온 인연들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반격이 될 줄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북촌의 아침 공기는 늘 그래요. 수십 년을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청량함이 있어요. 저 멀리 인왕산 능선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검푸른 기와지붕들이 하나둘씩 재색을 찾기 시작하죠. 그 빛이 담벼락을 타고 흘러 비헌당의 현판을 비출 때쯤이면 저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요. 제 이름은 이화영, 68해를 이곳 북촌 가회동의 한옥에서 보냈어요.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에요. 제 인생 그 자체죠.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저를 맞이해요. 밤새 이슬을 머금은 장독대와 작은 화단의 꽃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이 아침의 풍경이 제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아요. 오늘도 저는 마루를 정갈하게 닦고 작업실로 향했어요. 비헌당은 제 남편이 남겨준 선물이자 제 평생의 일터예요. 작업실 문을 열면 은은한 모시풀 향과 함께 잘 마른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쳐요. 벽면을 가득 채운 색색의 옷감들, 실패에 곱게 감긴 오방색 실들, 그리고 손때 묻은 제 도구들. 이 모든 것이 제 분신과도 같죠. 아침의 첫 작업은 언제나 다림질이에요. 특히 귀한 손님에게 가롯을 지을 때는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하거든요. 오늘은 곧 있을 중요한 행사에 쓰일 명주 한 필을 다려야 했어요. 숯을 넣은 무쇠 다리미가 적당히 달궈지면 얇은 천을 한 겹 깔고 그 위로 명주를 펼쳐요. 다리미가 비단 위를 스치는 소리 참 좋아요. 사락사락 마치 봄눈이 녹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실잠자리가 날갯짓하는 소리 같기도 하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팽팽하게 당겨지는 비단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다 보면 제 마음속에 구김살도 펴지는 기분이에요. 한 올 한 올 장인의 손길로 짜인 이 비단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듬어 왔다고 믿고 싶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반복해온 저만의 기도 같은 거죠. 이 옷을 입을 사람에게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그분의 삶이 이 비단처럼 곱고 환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 오전 시간이 그렇게 흘러갈 무렵 풍경이 맑게 울렸어요. 오랜 단골인 김 사모님이 오셨어요. 대기업 총수의 아내인 그분은 30년 넘게 저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죠. 따님, 홀레복에 쓸 옷감을 보러 오셨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요? 저는 그분을 안으로 모시고 따뜻한 국화차를 내어드렸어요. 그분은 제 작업실에 들어서면 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멎는 것 같다나요. 우리는 함께 옷감을 골랐어요. 저는 갓 시집가는 새색시에게 어울릴 법한 연분홍빛 치마감과 해맑은 연두빛 저고리감을 추천해드렸죠. 그리고는 옷감의 수놓을 문양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저고리 깃과 소매 끝동에는 학문의를 섬세하게 수놓으면 어떨까요? 학은 장수와 고결함을 상징하잖아요. 따님의 앞날이 평안하고 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거죠. 제 설명에 김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옷을 지을 때 늘 그 옷이 쓰일 자리와 입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요. 한복은 그냥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거든요. 예의와 격식, 그리고 복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색 하나, 문양 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죠.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제가 어릴 적 친정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화영아, 바늘을 잡는 손은 정갈해야 하고 마음은 비워야 한단다. 그래야 옷에 좋은 기운이 깃드는 법이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서툰 솜씨로 바느질을 배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실을 잘못 깨어 혼나기도 하고 바늘에 손을 찔려 울기도 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지혜를 이어가는 사람, 바로 계승자인 셈이죠. 김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 일이, 이 공간이, 그리고 제 삶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 고요함은 아들, 진우가 들어서면서 깨졌어요. 아무런 기별도 없이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에 풍경 소리가 놀란 듯 흔들렸죠. 45,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대단한 공무원인 내 아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함이 서려 있어요. 아들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저와 김 사모님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제게 눈짓을 보냈어요. 김 사모님은 눈치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배웅해야 했죠. 작업실로 돌아오자 아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늘 하던 이야기를 또 꺼내더군요. 이 집이 불편하다고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현대적인 아파트에 비하면 비효율적이기 짝이 없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아들의 불평은 집에서 제 일로 옮겨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이 바느질만 붙잡고 계실 거예요? 아들에게 제 일은 그저 바느질일 뿐이에요. 제가 이 일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이 일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죠. 아들의 입에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동네 땅값이 얼만지 아세요? 이걸 팔고 강남 아파트로 가면 어머니 노후는 걱정 없어요. 남는 돈은 제가 잘 투자해서 불려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투자가 어떻고 수익률이 어떻고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마치 다른 세상 언어처럼 낯설게만 들렸어요.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이 자신의 체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제가 그래도 고위 공무원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낡은 한옥에서 작고 초라한 가게를 하시는 거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들에게 비언당은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흠이 되는 부끄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40년 넘게 제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이 아들의 한마디에 초라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화를 낸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조용히 말했죠. 진우야, 비현당은 내 영혼 같은 곳이란다. 내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전부이고 내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삶 그 자체야.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제 말에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경멸과 답답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떠난 작업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불안감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둔 남편이 살아생전 입던 옥색 한복을 꺼냈어요. 손끝으로 옷감을 쓸어보니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 옷을 지어주었을 때 남편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당신 손은 정말 보배야. 이 옷,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데 정작 제 아들은 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자고 하네요. 이 옷에 담긴 시간과 제 인생을 그렇게 쉽게 값으로 매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남편의 옷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언당을 내 영혼을 지켜내겠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이 남기고 간 서늘한 그림자가 좀처럼 가시질 않았어요. 앞으로 무언가 아주 힘든 일이 시작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에도 그 소리의 잔향은 한참이나 비언당의 공기 속에 머물렀어요. 저는 남편의 옥색 한복을 품에 안은 채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다짐은 굳건했지만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건 단순한 모자 간의 다툼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을 지탱해온 가치관과 아들이 대변하는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소리, 어쩌면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는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애써 평소와 같이 생활하려 노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업실에서 옷감을 만지고 바늘을 잡았죠. 하지만 손끝의 감각은 무뎌졌고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평온했던 제 일상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던져진 기분이었죠. 언제 목을 죄어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며칠 뒤 우체통에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 하나 있더군요. 아들의 이름으로 온 것이었는데 발신인은 법률사무소였어요. 무심코 주소만 확인하고 다시 넣어두려다 투명한 봉투 창 너머로 보이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관련 상담이라는 글자를 보고 말았죠. 성년 후견. 낯설고 차가운 그 단어가 마치 독사처럼 제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올가미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아주 체계적으로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그 주 주말 시동생의 환갑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종로의 한정식집, 늘 가던 곳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얼굴에 반가움이 앞섰을 텐데 그날따라 모두의 미소와 안부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아들이 이야기를 꺼냈죠. 아들은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요즘 부쩍 깜빡깜빡한다며 운을 띄웠어요. 지난주에 있던 병원 예약을 제가 잊어버려서 큰일 날 뻔했다는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태연하게 지어냈죠. 동서와 시누이는 맞장구를 치며 제 건강을 염려하는 척했고 다른 친척들은 안타깝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제 입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그들의 동정과 우려라는 벽에 막혀들리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공격은 제 자부심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바느질만 하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죠. 아들의 말에 어떤 친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형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그 힘든 일은 그만두시고 아드님이 마련해주는 편한 아파트에서 노후를 즐기셔야지. 그들에게 제 일은 존중받아야 할 장인의 기술이 아니라 나이든 여자의 고집스러운 소일거리일 뿐이었어요. 비현당은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아니라 아들의 효도를 가로막는 낡고 불편한 집에 불과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은 저를 가족들 앞에서 판단력이 흐리고 고집센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삶과 자부심이 아들의 말 몇 마디에 그렇게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밥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우가 서류를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어요. 저는 마침 손녀의 혼례복으로 지어주려던 저고리에 마지막 옷고름을 달고 있었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20살이 되면 입히려고 조금씩 만들어온 제 사랑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옷이었어요. 아들은 서재에서 서류를 찾다가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그걸 주워주려다 맨 위에 있던 서류 한 장을 우연히 보게 됐죠. 북촌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도면과 함께 제가 사는 이 동네의 재개발 계획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재란에는 낯익은 이름, 평판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지역 공무원의 서명이 있었고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에? 그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에서 늘 보이던 걱정스러운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날것의 표정이 드러났어요. 아들은 제게서 서류를 거칠게 빼앗으며 소리쳤죠.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 아니에요. 왜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세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몰아세웠어요.
제가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건드렸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아들의 당황한 눈길이 제가 만들던 손녀의 저고리에 닿았어요. 그 순간 아들의 눈에 깃든 것은 이성을 잃은 광기였어요. 아들은 다짜고짜 저고리를 제 손에서 빼앗아 들더니 양손으로 잡고 힘껏 찢어버렸어요. 사락,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영혼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곱게 수놓았던 학의 날개가 반으로 갈라지고 정성껏 달았던 옷고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 수십 년의 시간, 제 사랑,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어요.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제 전부였던 것이, 제 삶의 의미였던 것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것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그 참혹한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제 절망과 고통 앞에서 아들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주머니에서 검고 차가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있었어요. 작은 렌즈가 마치 감정이 없는 눈동자처럼 오열하는 제 모습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죠. 아들은 제 무너진 모습을 자신의 계획을 위한 또 하나의 증거로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배신 앞에서 제 슬픔은 거대한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동서에게서, 시누이에게서, 다른 친척들에게서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하나같이 거짓된 염려와 동정이 가득했어요. 형님, 진우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셨다면서요. 아주버님, 진우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안정을 찾으셔야 할 텐데 의사 선생님이라도 한번 모셔보는 게 어떻겠니?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어요. 아들은 제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마저 자신의 무기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 가족들 눈에 저는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효자가 되었죠.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이제 제 목을 단단히 죄어왔어요. 저는 이제 이 거대한 거짓말의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외로운 죄수가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찢어진 비단 조각들 속에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로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고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 제 고통을 담던 스마트폰의 검은 렌즈, 그리고 친척들의 가식적인 동정이 담긴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 제 이름, 제 영혼까지 모두 부정당하고 나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텅 빈 집안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고서야 저는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갈기갈기 찢긴 손녀의 저고리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고운 빛깔을 뽐내던 비단 조각들이 이제는 제 상처처럼 초라하게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손을 움직였어요. 그 비단 조각들을 담아둘 상자를 찾으러 작업실 구석의 낡은 나무괴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년은 족기 되었을 낡은 가죽 표지의 책 몇 권을 발견했죠. 비헌당의 옛 주문 기록 장부들이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한때는 제 보물 1호였던 것들이죠.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희미한 먹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건 제 젊은 날의 냄새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눌러쓴 제 글씨체, 고객의 이름, 신체 치수, 주문한 옷의 종류와 옷감, 그리고 특별한 요청 사항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홀린 듯이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울의 네로라 하는 집안들의 이름이 빼곡했죠.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풋풋한 새댁이었던 분들이
어느덧 손주를 보는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그곳에 있었어요. 결혼식, 회가변, 아이의 돌잔치, 남편의 취임식,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순간들을 제 옷이 함께했더군요. 저는 단순한 기록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잊고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되살리고 있었죠. 남편의 승진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젊은 법무부 장관, 사모님께는 대나무처럼 고든 기상과 청렴을 상징하는 청록색 두루마기를 지어드렸어요. 그 옷을 입고 남편 곁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웠는지 나중에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죠. 첫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어느 대학 교수님, 사모님께는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목화솜을 넣어 포근하게 누빈 저고리를 지어드렸고요. 그분들은 제게 옷만 맞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 불안과 희망을 제게 나누어 주셨죠. 재단 가위 소리와 함께, 재봉틀 소리와 함께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 비언당에 겹겹이 쌓여왔던 거예요. 저는 옷을 짓는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그분들의 삶의 한 조각을 함께 엮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최 여사님, 지금은 거대한 언론사 총수의 아내가 된 분이죠. 그분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사업이 막 시작되던 때 중요한 자리에 입고 갈 옷이 필요하다며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었죠.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제게 말했어요.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분을 위해 깊고 강인한 남색 치마에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봉황을 금실로 수놓은 당의를 지어드렸어요. 몇 주 뒤 그분이 다시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제 가슴에 되살아났어요. 화영 씨가 지어준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갑옷이었어요. 저를 지켜주고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갑옷이요. 갑옷. 그래요, 갑옷이었어요. 제가 만든 옷은 누군가에게는 자신감이었고 위로였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울 갑옷이 되어주었던 거예요. 제 일은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안 되는 헛된 바느질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옷을 입히고 그들의 삶에 품위를 더해주는 일이었죠. 진우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다른 장부들도 펼쳐보았어요. 최 여사님, 언론, 김 여사님, 법조계, 윤 여사님, 정계. 그 이름들은 단순한 고객 명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30년간 제가 신뢰와 정성으로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네트워크, 바로 저의 인맥이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단순한 기술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늘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고 집안의 대소사를 상의하기도 했죠. 저는 그분들의 비밀을 지켜주었고 그분들은 제 솜씨를 믿어주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마음으로만 쌓을 수 있는 관계였죠. 이게 바로 나의 진짜 재산이었구나. 진우가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가진 힘이었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두려움과 절망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아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힌 나약하고 정신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비언당의 이화영, 수십 년의 세월을 바늘과 실로 엮어온 장인이자 제 삶의 주인이에요. 제게는 제 유산을 지킬 힘이 있었어요. 저는 찢어진 저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장부들을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 놓았죠. 제 역사가, 제 무기가 그곳에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내 최자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빛나고 있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제 자리를, 제 모든 것이었던 비언당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차분하고 기품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리 마음속으로 수백 번은 연습했던 말을 꺼냈죠.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그저 담담하게 들리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제게 닥친 억울한 일들을 시시콜콜 늘어놓지 않았어요. 눈물로 동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죠. 그건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비언당의 장인 이화영으로서 말했어요. 여사님, 다음 달에 있을 회장님과의 결혼기념일에 맞춰 지어드리기로 한 한복을 약속대로 내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게 집안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 작업실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거든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는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제 말은 지극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최 여사님 같은 분이 모를 리 없었죠.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말 속에 숨겨진 행간을 읽는 데는 도 같은 분이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이윽고 여사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영 씨,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 같군요. 알겠어요. 옷은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다는 그 한마디. 그 말은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그분은 약속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제 손을 떠난 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오롯이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연에 달려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어요. 최 여사님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약속 장소인 찻집의 별실문을 열자 최 여사님뿐만 아니라 김 여사님과 윤 여사님도 함께 앉아 계셨어요. 김 여사님은 남편이 대법관이셨고 윤 여사님의 남편은 모두가 아는 중진 정치인이었죠. 세 분 모두 제 오랜 단골이자 서울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움직이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염려와 무언의 지지가 담겨 있었죠. 최 여사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화영 씨한테 전화를 받고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앉아서 차 한 잔 들면서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가십처럼 떠들지 않았어요. 마치 중요한 안건을 분석하는 전략가들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주셨죠. 최 여사님은 제 아들, 진우가 저를 상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신 김 판사님을 통해 확인했다고 해요. 법원의 높은 분이 직접 알아봐 준 것이니 가장 정확한 정보였죠. 윤 여사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을 통해 국토교통부 쪽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 북촌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내부 감찰이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대요. 특히 사업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투서가 들어가서 몇몇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을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 가방에서 보았던 그 서류를 떠올렸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최 여사님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남편에게 부탁해서 신문사 기자 몇 명을 붙여 박진우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약혼녀 집안의 재력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려 한다는 소문과 함께 최근 직무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구설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막연한 의심과 불안이 그분들의 정보망을 통해 선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단순한 동정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에게 저는 단순한 한복장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가장 내밀한 순간을 함께하고 그들의 품위를 지켜준 사람. 그런 저에 대한 공격은 곧 그들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그들이 지켜온 세계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김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평생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고의 기술을 지켜온 장인에게 이런 무례를 범하는 건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말에 다른 두 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고요한 결집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비언당의 문을 열고 옷감을 만지고 바느질을 했죠.
하지만 세상은 저를 대신해서 움직여주고 있었어요. 제 이름과 제 솜씨, 그리고 제가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저의 가장 강력한 변호인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거짓된 상냥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약혼녀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시내에 있는 좋은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뒀으니 꼭 참석해 주셔야 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거취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편안하게 모실 계획을 상의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것이 아들이 준비한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정신없는 늙은이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사돈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끝냈다는 선전포고였죠.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겠다, 진우야. 네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다니 이 어미가 당연히 가야지. 진우와의 통화를 끝내고 잠시 후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최 여사님이었어요. 화영 씨, 방금 재밌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드님이 곧 상견례를 한다면서요?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김 여사, 윤 여사가 함께 가서 축하 인사를 전해도 될까요? 우리도 화영 씨의 오랜 벗인데 그런 기쁜 자리에 빠질 수야 없죠. 최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윤곽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그것은 진우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상견례가 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여사님. 와주신다면 저야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이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북촌의 하늘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뒤에는 지난 30년간 제가 한 올 한 올 정성으로 엮어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갑옷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이 차려놓은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는 일뿐이었죠. 상견례 당일, 저는 제가 평생 지어온 옷들 중에서 가장 기품 있고 단단해 보이는 짙은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챙겨 입는 마음이 이런 걸까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리고 비언당의 주인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죠.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은 숨막힐 듯한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쪽에는 잔뜩 멋을 낸 아들 내외와 그보다 더 화려한 사돈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마치 저를 심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같았어요. 아들은 아주 능숙하게 위선적인 연극을 시작했어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사돈들 사람들 앞에서 저를 한껏 치켜 세웠죠.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헌신하신 분이라고, 이제는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다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니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모든 말이 제게는 비수처럼 들렸어요. 저를 위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저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고 제 입에서 나올지 모를 모든 진실을 미리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차단해버리는 아들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죠. 사돈될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제 아들은 그들의 동정을 등에 업고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로요. 바로 그때였어요. 방의 미닫이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고고한 학처럼 기품 있는 모습의 최 여사님, 김 여사님, 그리고 윤 여사님이 서 계셨어요. 세 분은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구원자처럼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들에게 쏠렸어요.
아들과 사돈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사돈어른인 사업가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핵심인 새 여사님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최 여사님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로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화영 씨, 내가 조금 늦었지. 아드님 좋은 날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축하해 주러 왔어. 친구라는 그 한마디. 그 말은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외롭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상류층과 수십 년간 우정을 나눈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공표하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세 분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방 안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아들과 사돈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맸고 방금 전까지 저를 동정하던 눈빛들은 이제 경외와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어진 대화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어요. 새 여사님은 단 한 번도 아들의 비리나 성년 후견 신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모든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죠. 김 여사님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정직한 만큼 귀한 재산은 없다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 그 말은 정확히 제 아들 진우를 향하고 있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이어서 윤 여사님이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요즘 국토교통부에 인사변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럴 때일수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특히 집안 어른을 잘 모셔야 좋은 평판을 얻는 법이지요. 그 말은 진우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정치인의 아내가 던지는 명백한 경고였어요. 마지막으로 최 여사님이 활용점정을 찍었어요.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나는 평생 화영 씨가 지어준 옷을 입고 중요한 자리에 나갔어. 그 옷은 내게 갑옷과도 같았지. 화영 씨의 고든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옷을 입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생겼거든. 아드님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겠지?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더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에 대모처럼 밝혔을 거예요. 아들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어요. 자신의 출세와 체면을 위해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던 아들이 이제는 바로 그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돈들 사람들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집안과 사돈을 맺으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사업과 사회적 지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를 순식간에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사돈어른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급한 일이 생각났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어요. 결혼은 없던 일이 될 것이고 아들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방 안에는 저와 새 여사님,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아들만 남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국화차 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제 승리는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고요했지만 그 어떤 승리보다도 완전했죠. 저는 제 아들이 만든 무대 위에서 제 방식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제 힘으로, 제가 평생 쌓아온 제 가치로 제 존엄과 유산을 지켜낸 것이죠. 그날 비원당의 장인 이화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상견례가 있던 날의 소란이 잦아들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텅 빈 비원당에 다시 혼자 남게 되니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선 기분이었죠. 승리의 달콤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제 아들 진우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약혼녀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적 체면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영혼까지도요. 저는 제 자리를 지켜냈지만 동시에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낯설고도 익숙한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진우였죠.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어요. 늘 팽팽하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오만함으로 빛나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죠. 아들은 제 앞에 오더니 아무 말 없이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더군요.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뒤였어요. 제 앞에는 야망에 찬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길을 잃고 쓰러진 가여운 한 사내아이가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울던 아들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압박감, 약혼녀 집안에 잘 보이고 싶었던 비뚤어진 욕망, 그리고 재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이성을 잃고 저지른 끔찍한 계획까지요. 저는 아들에게 쉽사리 용서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고 무너진 신뢰를 말 한마디로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우야, 진정한 용서는 네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때 얻는 것이란다. 네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렴. 그것이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 말은 어미로서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과도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이 경험을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최 여사님과 다른 두 분께 연락을 드려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비현당을 지키는 것을 넘어 비현당과 같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다시는 돈의 논리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분들은 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비현당 문화유산 재단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죠. 저는 제 평생의 집이자 일터였던 비현당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단은 저처럼 묵묵히 전통을 지켜나가는 다른 장인들을 지원하고 젊은 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될 거예요. 재단 설립 소식은 최 여사님 남편의 신문사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기사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제 사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고 잊혀가던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얼마 후에는 종로구청 문화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재단의 활동을 돕고 싶다며 지역 문화재 보호 정책을 세우는데 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요. 제 개인의 싸움이 이제는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비현당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재단을 통해 연결된 눈이 반짝이는 젊은 아가씨 한 명을 제자로 들이게 되었거든요. 서툰 솜씨로 바늘에 손을 찔려가며 한복 짓는 법을 배우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제 지식과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죠. 진우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졌어요.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한 덕분에 다행히도 긴 시간은 아니었죠. 세상과 격리되었던 시간을 보내고 나온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재단을 찾아와 무슨 일이든 돕게 해달라고 청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재단의 서류 정리와 행정 업무를 맡겼어요. 아들은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묵묵히 창고 구석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들과 씨름했어요. 그것은 아들 나름의 속죄 방식이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봐 주었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비현당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조용한 작업실이 아니에요. 젊은 제자들의 웃음소리와 재봉틀 소리로 늘 활기가 넘치는 살아 숨쉬는
문화 공간이 되었죠.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제자들이 서툰 솜씨로 옷감을 재단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해요. 창밖을 내다보면 마당 한쪽에서 진우가 허리를 굽혀 다른 연세, 지긋한 장인분과 두 손으로 공손히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여요. 아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조용하고 진실된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제 유산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냈어요. 제 개인의 아픔을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바꾸어낸 셈이죠. 비현당의 현판 위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삶이 완성되었음을 느껴요. 바늘과 실로 엮어온 제 인생이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영원히 빛날 테니까요. 이화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것은 상대를 이기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으로 사용하는 지혜죠.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승리일 거예요.